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분야는 한나라를 세운 유방, 고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하를 얻을 상. 고조는 폐연, 풍업, 중량리 사람이다. 성은 유, 이름은 방이며 자는 개이다. 아버지는 유태공이며 어머니는 유온이다. 언젠가 유온이 큰 연못가 제방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천신과 교합하는 꿈을 꾸었다. 이때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고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이때 마침 태공이 유온을 찾아 나섰는데 달려가 보니 교롱이 부인의 몸 위에 있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유온은 임신을 하였고 드디어 고조를 낳았다. 고조는 콧날이 높고 목이 길었으며 얼굴 모습이 용을 닮았고 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72개의 검은 반점이 왼쪽 넓적다리에 있었다. 그는 인후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마음이 넓고 통이 커 항상 대범하고 도량이 넓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일반 백성들이 하는 생산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고 장성한 뒤 관리 등용 시험을 봐서 사수정의 정장으로 일하게 됐다. 그는 정장으로 있으면서 그곳의 관리들을 깔보고 조롱했으며 술과 이자를 좋아했다. 그는 항상 왕혼과 무부의 주점에서 자주 외상술을 마시고 취하여 일어나지 못했다. 언젠가 왕혼의 무부는 고조의 몸 위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보고 매우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고조가 와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는 날이면 술이 평소에 몇 배씩이나 팔렸다. 두 사람이 고조가 취해서 누워있을 때 용이 나타나는 기이한 일을 본 뒤 연말이 되면 두 곳 주점은 항상 고조의 외상장부를 찢어 없애면서 외상값을 포기하였다. 일찍이 고조가 함양에서 요역을 하던 어느 날 진시 황제가 출행하여 백성들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고조는 진시 황제를 보고 장탄식을 하였다. 아, 대장부라면 마땅히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선보현에 사는 여공은 폐연 혈령과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 그는 원수를 피해 폐연으로 와서 혈령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폐연의 홀과 과길을지들은 혈령 집에 기빈이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와서 선물을 바치고 축하를 하였다. 당시 소하는 현의 줄이어서 선물 받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그는 빈객들에게 선물이 천냥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계단 아래에 앉아 주시오라고 말했다. 고조는 정장으로 있으면서 평소 폐연 관아의 관리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거짓으로 선물 목록을 쓰고 거기에 할애금 만냥이라고 썼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푼의 돈도 없었다. 선물 목록이 여공에게 지려지자 여공은 크게 놀라 일어나더니 문까지 나가 고조를 영접하였다. 여공은 관상을 잘 보았는데 고조의 생김새가 매우 특이한 것을 보고 그를 특별히 존중하며 당상에 함께하였다. 그러자 소하가 유계 저 사람은 언제나 큰 소리만 치지만 실제로 이룬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고조는 여공의 환대를 재화로 삼아 당상의 손님들을 조롱하면서 스스로 상석에 앉아 전혀 사용하는 기색이 없었다. 여공은 앉은 자리에서 눈짓을 하여 고조에게 가지 말라고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고조는 남에게 되는데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여공은 고조에게 나는 소시식부터 관상 봐주기를 좋아하여 이제까지 관상을 많이 보았소. 그런데 육에 당신만큼 고귀한 관상을 본 적이 없소. 그러니 자중하시길 바라고 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불리러 내가 친딸이 하나 있어. 원컨대 육에 당신 집에서 비를 들고 청소하는 처로 삼아 주시오라고 말했다. 연애가 끝난 뒤 여공의 아내 여공은 너무 화가 나서 여공에게 당신은 처음에 항상 이 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서 반드시 기인에게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했죠. 폐연 혈령이 당신과 서로 친하여 딸을 달라고 할 때도 거절하더니 이제 어찌 멋대로 유야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네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여공은 이것은 아내자가 알 수 없는 일이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여공은 결국 유괴에게 시집보냈다. 여공에 따른 바로 여부로서 그녀는 효혜제와 노원공주를 낳았다. 고조가 정장으로 지낼 때 대나무가 막 피어날 때의 주피로 관을 만들었다. 그는 포졸들을 서른으로 보내 공인을 찾아 주피관을 만들도록 하여 항상 쓰고 다녔으며 뒷날 천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것을 무리했었다. 이른바 유시관이란 바로 유방이 정장 시절에 썼던 이 주피관을 가르치는 말이다. 고조는 정장의 신분으로 여산에서 여역에게 고을 장정들을 보는 일을 맡아 그 장정들을 인솔하게 됐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장정들 대부분이 도망을 쳐버렸다. 그는 이렇게 여산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모두 도망을 가고 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야 풍업 서쪽 늪지에 이르러 길을 멈추고 술을 마셨다. 밤이 되자 인솔에 가던 장정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너희들도 모두 도망가라. 나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야 모두가 도망을 쳤는데 건장한 젊은이 10여 명은 고조와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 고조는 술을 많이 마시고 밤중에 새끼를 따라 늪을 지나면서 한 사람을 앞으로 보내 길을 찾도록 하였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앞에 큰 뱀이 길을 막고 있으니 되돌아가시지요. 라고 보였다. 술에 취한 고조는 대장부가 길을 걷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그리고 곧장 앞으로 그래가 검을 모아 단칼에 뱀을 쳐서 두동강을 냈고 길은 뚫렸다. 고조는 장사들을 이끌고 길을 통과했다. 다시 맨들이 간 뒤 고조는 술기운에 올라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뒤에 오던 사람이 뱀을 벤 곳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밤중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이 우는 이유를 묻자 노파는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이렇게 우는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다시 할머니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고 묻자 노파는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이라고 뱀으로 변하여 길에 누워있는데 지금 적제의 아들에게 베어졌으니 내가 이렇게 우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노파가 황당한 소리를 한다고 얘기해 때려 주러 가자 노파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 무렵 진시황제는 늘 동남방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방을 순항하여 황제 위험으로서 동남방의 천자의 기운을 제압하고자 했다. 고조는 자기가 그러한 기운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겨 망산과 탕산 사이에 산림과 암벽 지역으로 도망쳐서 숨었다. 여우가 고조를 보지 못하게 되면 곧 사람들을 데리고 찾는데 늘 곧바로 고조가 있는 곳을 찾아냈다. 고조는 기이하게 생각하여 여우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여우는 당신이 숨어있는 곳의 위쪽에는 언제나 10개 흐르는 구름이 있으므로 그 구름을 따라가면 곧바로 당신을 찾을 수 있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고조는 이러한 사정을 듣고 마음속으로 대단히 기뻐했다. 폐인의 젊은이들 역시 이 일을 전해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고조를 따르고자 하였다. 폐공으로 옹립된 주방.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가을 진성등이 기원에서 봉기하여 진에 이르러 왕을 청하고 국호를 장출하고 하였다. 이에 수많은 군인이 호응하여 각 지의 지방 장관을 죽이고 진성, 즉 진섭을 따랐다. 폐연, 혈령은 두려워서 폐연을 들어 진성에 호응하고자 했다. 주리 소하와 옥연, 조참이 혈령에게 말했다. 혈령께서는 진나라 관리로서 만약 지금 진나라의 방해를 들고 폐업의 젊은이들을 이끌려고 해도 폐업 젊은이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혈령께서 예전에 외지로 도망친 폐연 사람들을 모두 소집하시게 되면 능히 수백 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이용하여 군중을 이입하면 군중들은 감히 혈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혈령은 이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겨 곧 bunker를 파견하여 가서 유괴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유괴의 무리는 이미 100여 명이 됐다. 이렇게 하여 bunker가 유괴를 폐연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혈령은 이때 또 후회하며 유괴가 변을 일으키가 두려워하여 곧 성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보내 유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소하와 조참을 죽이려 하였다. 겁이 난 소하와 조참은 성벽을 넘어가서 유괴에게 몸을 얻어가였다. 유괴는 폐인의 부로들에게 비단의 편지를 써서 화살을 이용하여 성 안으로 쏘았다. 천하가 진나라의 폭정의 고초를 겪은 지 너무 오래입니다. 지금 부로 여러분들께서는 혈령을 위하여 성을 지키고 있으니 각국의 제후들은 이미 모두 봉기하였으니 일단 성이 함락되면 곧 폐연을 도륙할 것입니다. 만약 폐연 부로들이 함께 힘을 합쳐 혈령을 죽이고
폐연자제 중 수령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지도자를 하게 하면서 제후들에게 호응한다면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부자가 모두 사라지고 죽어도 아무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읽어본 부르들은 곧 자제들을 끌고 가서 혈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유괴를 영접하고 곧 그에게 폐연 혈령을 맡기고자 했다. 유괴가 말하였다. 천하는 때마침 몹시 혼란스럽고 제후들은 모두 걸개하인데 만약 뽑아놓은 장군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한 번에 패하여 땅에 묻힐 것이오. 나 유괴는 내 생명을 아끼서가 아니라 오직 재주가 없고 힘이 약하여 부영자재를 보존할 수 없을까 두려운 것이오. 이것은 중차대한 대사이니 부디 여러 부로들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으로 받고 충분히 대사를 맡을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괴는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선 사람이 없었고 결국 유괴가 폐공으로 옹립되었다. 유괴는 폐연 아몬의 정원에서 황제와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고 희생양의 피를 북에 발랐다. 깃발은 모두 붉은색으로 통일하였다. 왜냐하면 전에 유괴가 뱀을 죽였을 때 할머니 말이 뱀은 백제 아들이고 뱀을 죽인 것은 적제의 아들이었으므로 붉은색을 숭상하였던 것이다. 진나라 2세 2년 진성의 장령 주장의 군대가 서쪽으로 회수까지 진격하다가 기환하였다. 옹치는 원래 폐공에 소속된 것을 매우 싫어하였는데 이제 위나라 주불이 한국을 건너자 곧 폐공을 배반하고 위나라에 기순하였다. 폐공은 병사를 이끌고 풍업을 공격해서는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들어서 폐연으로 물러났다. 폐공은 옹치와 풍업의 자리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하던 풍업을 공략하고자 했다. 폐공은 동양현의 영군과 진가가 경구를 임시왕으로 삼아서 유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폐공은 곧장 군사를 이끌고 유연에 가서 경구에게 의탁하고 병사를 빌려 풍업을 공략하고자 했다. 이때 진나라 장수 장하는 진성의 부대를 추격하고 있었다. 그의 부장 사마에이는 병사들을 이끌고 북진하여 초나라를 평정하고 상현을 도륙한 후 다시 당현을 공격하였다. 폐공이 항량을 만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동안 항우는 이미 양성을 공개하여 함락시키고 돌아와 향량에 보고하였다. 향량은 강로의 장령들을 모두 설현에 소집하였다. 폐공도 참석하였다. 향량은 진성이 확실히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초나라 후인 회양의 손자 웅심을 중앙으로 삼고 위에 도움하도록 하였다. 향량은 무신군으로 정해졌다. 몇 개월을 머문 뒤 향량은 북쪽으로 항구를 공격하였으며 제나라군과 연합하여 동아를 구하고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향량은 또 한번 진나라군을 격파하자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송이가 향량에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만 듣지 않았다. 진나라는 장안에게 구원병을 보내 한밤중에 병사들에게 항우를 물린 채 향량을 기습하여 정도에서 향량을 대파했다. 향량은 이 전투에서 죽었다. 이때 폐공과 항우는 줄비를 공략하고 있는데 향량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신장과 함께 동쪽으로 진군하여 여신의 군사는 평성 동쪽에 주둔하고 항우의 군사는 평성 서쪽에 주둔하였으므로 폐공의 군대는 당연히 주둔했다. 폐공에게는 인후한 장자의 풍도가 있다. 진나라 2세 황제 3년 초회양은 항량의 군대가 개멸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여 우위를 떠나 평성에 도읍하고 여신과 항우의 군사를 합병하여 모두 자신의 지하에 배속시켰다. 그런데 조나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원을 청하자 회양은 송이를 상장군으로 삼으면서 항우는 차장으로 삼고 범정을 말장으로 임명하여 북쪽으로 올라가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했다. 또 폐공에게는 서진하여 한국관에 들어가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회양은 여러 장사들과 가장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진나라 병력은 대단히 강력하여 늘 성세를 몰아추격했다. 그래서 제장들은 먼저 한국관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량의 군대가 진나라에게 패배한 것을 통화로 여기던 항우 혼자만이 마음속으로 몹시 분해하며 폐공과 함께 서쪽 한국관으로 진격하기를 희망했다. 이때 배양의 여러 원로 장수들이 모두 말했다. 항우는 성격이 급하고 흉포하면 또 교활하게 사람을 해칩니다. 그가 전에 양성을 함락시킬 때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생명을 당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은 어느 한 곳 무참히 도륙당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초나라군이 수차례에 걸쳐 공격을 했지만 성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진성과 향양도 모두 폐하였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방법을 바꾸어 덕만 있고 관대한 장자를 파견하여 인의로서 서진하여 진나라 사람들에게 관념과 애정으로서 동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으니 지금 만약 완화한 장자를 얻어 진나라로 가도록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폭력과 능멸로서 다루지 않게 된다면 충분히 관중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우는 폭력적이고 사나운 인물로서 지금 그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오직 패공은 예전부터 덕망이 있고 관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면 보내도 좋습니다. 결국 회왕은 항우 대신 패공을 파견하여 진나라를 공략하게 하였다. 여기기가 들어가자 패공은 그때 마침 침상에 앉아 두 발을 쭉 뻗은 채 두 여자에게 자기의 발을 지키도록 하고 싶다. 여기기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지 않고 인사하면서 기공께서 반드시 흉악무도한 진나라 조정을 소멸하고자 하신다면 발을 쭉 뻗고서 장자를 접견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패공이 나서 의복을 정리하고 그에게 사과하면서 상자에 앉게 했다. 그리하여 여기기는 패공에게 유세를 시작했는데 그는 반드시 진류를 공격해야 한다고 권하였다. 그래서 진류에서 진나라가 저장해 놓은 양식을 얻게 했다. 패공은 즉시 여기기를 광야군으로 삼고 그의 동생 역상을 장소로 삼아서 진류의 군사를 통솔하여 함께 개봉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봉이 함락되지 않자 패공은 방향을 돌려 서진하고 백마와 고국에서 진나라 장수 양웅과 접전하여 대파했다. 양웅이 형양으로 도망치자 진나라 이세는 사자를 보내어 그를 참수시켰다. 이때 패공은 남쪽으로 진격하여 영양선을 공략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장량이 더불어 한나라 반원을 점령하였다. 패공께서는 비록 지금 급하게 한국관에 들어가시고자 하지만 진나라 병사가 아직 매우 많은 데다 또 험준한 요새에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완연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완연의 군사들이 배후에서 공격하고 장대한 진나라 군이 전면에서 맞게 되니 이는 매우 위험한 전술입니다. 패공은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기에 밤에 군사를 거느리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깃발을 바꾸고 새벽에 동이 틀 무렵 완성을 책임으로 부여했다. 남양군수 의는 형세가 이미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자 그의 사인 진이가 필요할 때 즉 다시 죽으면 되고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진이는 성벽을 넘어서 패공을 만났다. 진이는 패공에게 나는 기공께서 먼저 함양에 진입하는 사람이 관중의 왕이 된다는 초희양의 약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기공께서는 서진하시지 않고 완연에 멈추시겠습니다. 완연은 큰 군의 남양의 도성으로 수십 개의 성이 연이어져 있고 백성을 많으며 비축 양식도 충분합니다. 현재 관민 모두가 한국하면 반드시 모두 도륙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성에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지금 기공께서 공격 명령을 내리셔 하루 종일 계속하여 공격하신다면 사상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공격하시지 않은 채 병사를 이끌고 완연을 떠나시면 완연의 군사가 반드시 기공의 뒤를 벽에서 추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기공께서 전진하게 되면 함양의 약정을 잃게 되며 반대로 후퇴하게 되면 완연의 우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기공을 위하여 좋은 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완연히 항복하게 되면 남양 군수의 관직에 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그에게 이곳에 머물러 기공을 위하여 성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기공께서는 완연의 병사들과 기공의 군사들을 함께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패공은 매우 좋은 생각이오 라고 했다. 그리고는 곧 남양 군수를 운으로 봉하고 진지를 찬호의 제후에 봉하였다. 악법 상장 법을 간략하게 했다. 원래 항우는 송이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북상하여 조나라를 구원하였다. 뒤에 항우가 송이를 죽이고 대신 상장으로 되자 많은 장군들과 경포 모두 항우를 추종하였다. 그 뒤 항우가 진나라 장수 왕리를 기업하고 장하를 항복시키자 제후들 모두 항우에게 기순하였다. 이때 조우가 진나라 2세 황제를 죽이고 사신을 보내 관중을 나누고 각자 왕에 오르라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패공은 그것이 조우의 거짓 진술하고 생각하여 장량이 낸 계책대로 여기기와 육가를 파견하여 진나라 장수에게 유세하고 뇌물을 주어 요구하였다. 그러자 진나라 장수들은 패공과의 연합을 원하였다. 패공은 진나라 장수들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무관을 기습하여 함락시켰다. 한나라 원년 10월 패공은 제후들에 앞서 패상에 당도하였다. 진나라 왕 자영은 백마가 끄는 흰수를 타고 목에 밧줄을 묶어서 황제의 옥수와 부제를 봉하고 지도방에서 항복했다. 여러 장수 가운데 몇몇은 진왕 자왕영을 죽이자고 말했다. 그러나 패공은 당초 회왕이 나를 파견한 이유는 원래 내가 간대하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앙이 이미 한국인데 만약 그를 죽인다면 길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진앙을 담당 관리에게 맡기고 서쪽으로 함양에 진입하였다. 패공은 사람을 파견해서 진나라 관리와 함께 모든 지역을 다지며 백성들에게 약법 산장을 걸리게 됐다. 그러자 진나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서로 앞을 다투어 소와 양고기 그리고 술과 음식을 가져와서 사병들을 대접하고 했다. 그러나 패공은 또 gem량하면서 가져온 음식물을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창고 식량이 매우 많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기뻐하며 오로지 패공이 진나라 왕이 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였다. 그의 무렵 어떤 사람이 패공에 일어나있다. 진나라 땅은 천하보다 10배가 부유하고 풍족함이 지체가 좋습니다. 듣건대 지금 장안이 항우에게 항복하자 항우는 장안을 왕왕으로 봉하여 관중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곳 관중으로 와서 왕이 된다면 패공께서는 아마 관중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병사를 보내 항구관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제후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관중의 병력을 정발하여 정강시켜 나가면서 제후의 군사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패공은 그의 계책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랐다. 11월에 항우가 과인 제국을 이끌고 서진하여 항관에 들어가려으나 관문이 닫혀 있음을다. 들어보니 패공이 이미 관중을 평정하고 있다. 항우는 크게 놓아여 경포 등을 파견하여 항구관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12월에 항우는 배소에 당도하였을 때 패공은 자신이 관중의 왕으로 되기 위하여 자영을 성상으로 임명하였고 금은보화도 이미 모두 그가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함으로써 항우에게 아부하여 봉상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범정은 항우에게 패공을 공격하라고 권했다. 항우는 병사들을 배불리 먹여 다음날 전투를 준비했다. 이때 항우의 병사는 40만인데 100만이라 청했고 패공의 병사는 10만인데 20만이라 청하여 이미 병력으로 항우에게 접수가 되지 못했다. 이때 마침 항백이 장량을 구하기 위하여 밤에 장량을 찾아가 말았다. 그는 돌아와서 대의로서 항우를 설득하였고 그리하여 항우는 패공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였다. 항우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무고한 함양 백성들을 사륙하여 함양의 진나라 홍씨를 모조리 불사르고 진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진나라 백성은 크게 실망했지만 두려워서 감히 복종하지 않았다. 유방과 항우의 운명적인 대결. 정월의 항우는 스스로 서쪽 평양이 되어 양과 초의 국군을 손에 넣고 평성을 도구로 정했다. 또한 원래 약정을 어기고 패공을 관중왕에 봉하지 않고 한왕으로 바꿔 파촉 한중제에 봉하고 남정에 도받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관중을 3분하여 3명의 진나라 장수를 왕으로 세웠다. (4월) 각 정원은 병사들을 해산하여 각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왕이 본국으로 떠날 때 항우는 사주 1000만명을 붙여 수행하게 하였는데 초나라와 다른 제국에서 한왕을 헌무하여 따르게 된 자가 수만 명이 이르렀다. 그들은 두현 남쪽에서 시국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통과한 뒤 잔도를 불태워 끊음으로써 제후들의 군대나 기타 도적들이 배후에서 공격한 것을 방패했고 동시에 동쪽으로 다시 회군할 의사가 없음을 항우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들이 남경에 도착할 때 이미 도망쳐 돌아간 장수와 병졸들도 매우 많았고 병졸들이 모두 노래를 부르면서 빨리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한편 항우는 항관을 나서면서 사자를 보내 의제를 천도하게 하면서 옛 제왕은 반드시 강의 상류에 기거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 의제를 장사의 차면으로 옮기도록 하고 의제 형차를 제출했다. 군신들은 점차 의제를 배반하게 되었고 항우는 곧 원래 형산왕과 인강에게 의제를 설득하도록 하여 강남에서 그를 죽였다. 항우는 전영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나라 장군 전도를 제왕으로 봉하였다. 전영은 붕괴하여 스스로 제왕이 된 뒤 전도를 지키고 항우에게 반기를 들었다. 또한 한왕은 장령 중 1만 명의 병사나 혹은 군을 바치고 투항하는 자를 만우에 봉하였고 하사군의 장성을 수리하고 각지 있는 이전의 진나라 원주원지를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이때 항왕은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략하는데 전영이 성향에서 맞섰다. 전영은 피하여 평원으로 도주했는데 평원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고 제나라 각지 사람들이 모두 초나라에 투항하였다. 한왕이 평성에서 패하고 서쪽으로 설주할 때 사람을 파견하여 가족을 찾도록 하였다. 당시 한왕의 가족들은 이미 도망친 데라서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전쟁에서 패배한 뒤 오직 효해만을 찾았는데 그가 훗날의 효해 왕제이다. 6월에 효해를 태자로 삼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한왕은 태자에게 역양을 수비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제후의 아들로서 관중에 있는 자는 모두 역양으로 모이도록 명하여 수비하게 했다. 그리고는 물을 끌어들여 폐구성에 되어 잠기게 하자 폐구성은 항복하고 장하는 자살하였다. 한나라 3년 위양 위표가 부모의 병을 살펴본다고 하며 휴가를 청하고 돌아갔는데 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황하포고를 끊고 한나라를 배반하여 초나라에 투항하였다. 한왕은 여기를 보내 위표를 설득했으나 듣지 않았다. 한나라군은 식량이 바닥나자 곧밤에 갑옷을 입은 부녀삼 2000여 명을 동쪽 문으로 나가게 했다. 이때 초나라 병사들은 사왕에서 포위하고 공격했다. 장군 기신이 한왕의 의가를 타고 거짓으로 한왕을 보면서 초나라 병사들을 쏘였다. 초나라 병사들은 한왕이 항복한 줄 알고 모두 만세를 부리며 동문으로 가 복양했다. 이때에 한왕은 수십 명의 기병과 함께 섬으로 나가서 몰래 도망쳤다. 한왕은 의사대부 주가 위표 김공에게 형장에 남아 수비하도록 하였고 한왕을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장수와 사줄들은 모두 성에 남아 있다. 주가와 중공은 나라를 배반한 왕 위표와 함께 성을 지키는 어렵다라고 하여 상의하고 위표를 죽였다. 한나라와 초나라가 형량에서 대치한 지 몇 년째인데 그동안 한나라는 항상 고론에 처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왕께서 무관에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우는 반드시 병사를 이기고 남쪽으로 와서 대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한왕은 원생의 계책을 받아들여 완년과 시편 사이에서 출병하여 경포와 함께 병마를 모았다. 항우는 한왕이 완년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과연 군사를 이끌고 남하였다. 한왕은 수비만 경고하고 황후와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 한왕은 한신의 군사를 얻은 뒤 다시 사기가 진작되어 병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넜다. 그리고 남진하여 소수무 남쪽에 주둔하여 정군에게 마음껏 먹도록 하여 초나라와 다시 싸우려고 했다. 그러자 낭중 정충이 한왕을 말리면서 성벽을 높이 쌓고 참호를 깊게 파서 수비를 경고히 한 채 초나라와 맞붙지 말도록 설득했다. 한왕은 그의 계책을 받아들이고 노관과 유각의 병사 2만 명과 기병 수백 명을 이끌고 백마진을 건너서 초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리고는 표로와 함께 연성 서쪽에서 다시 초나라를 공격하여 양땅의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항우는 한신이 이미 하복의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제나라와 조나라의 군대를 격파했으며 이어서 초나라 공격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용제와 주란의 두 장군을 파견하여 한신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한나라 군사는 여러 차례 초나라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초나라 군대는 도무지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5일 동안 계속하여 초나라 군대에게 욕설을 묻자 대사모족으로 마침내 크게 경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사수를 건넜다. 병사들이 사수를 반쯤 건너고 있을 때 한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기습에 나서 초나라 병사들을 대파하고 초나라의 검은 보화와 재물을 모두 빼앗았다. 이 전투에서 대패한 대사마 조구의 장사 사마는 사수에서 자결하였다. 오랜 대치에서 휴전으로 오랜 동안 싸워왔지만 초나라와 한나라는 성공을 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오랜 전쟁에 염증을 냈고 또 노약자들은 굴량 운만을 하여 병들고 지쳐있었다. 어느 날 한왕과 항우는 강무산 계곡을 차에 두고 서로 말을 걸었다. 항우는 한왕에게 단독으로 도전하여 1대1로 승부를 겨루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왕은 항우의 재상을 열거하며 말하였다. 당초 그대와 나는 회왕의 병을 받들어서 먼저 관중에 들어간 사람이 왕으로 되기로 하였지만 그대 항우는 약정을 어기고 나를 촉한의 왕으로 되게 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이다. 또한 그대는 왕명을 사칭하여 송이를 죽이고 스스로 상장군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이다. 그대는 조나라를 구원한 후 마땅히 회왕에게 보호를 해야 하는데도 마음대로 제후들의 군대를 위협하여 관중에 진입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이며 회왕께서 진나라에 들어가 폭행과 누락질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대 항우는 진나라 궁궐을 불사르고 시황제의 묘를 파헤쳤으며 진나라의 재물을 사사로이 착취하였으니 이것이 네 번째 죄이다. 또 항관 진왕 자영을 이유 없이 죽였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죄이며 신안에서 기만척으로서 진나라 자제 20만 명을 생매장하고 그 장군 장안을 왕으로 봉했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죄이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좋은 땅을 주어 왕으로 봉하고 원래의 왕들은 쫓아내어 그들의 신하로 하여금 다투어 모반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일곱 번째 죄이다. 어제를 평생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그곳에 도읍했으며 한왕의 봉토를 빼앗고 양과 초나라 땅을 합병하여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여덟 번째 죄이며 사람을 보내 어제를 강남에서 암살했으니 이것이 아홉 번째 죄이다.
시라던 자로서 군주를 살해하고 이미 항구한 사람들을 도살하였으며 정치는 공개하지 못하고 약조를 주재하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으니 이러한 행위는 나는 전천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로 대형 무도로서 이것이 10번째 죄이다. 나는 이의 군대를 이끌고 제국을 따라 흉폭한 도적을 토벌하며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파견하여 그대 항우를 죽이도록 할 것이니 어찌 내가 스스로 힘들게 그대와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자 항우는 분기댕칭하여 숨겨놓았던 세뇌를 발사하여 한왕을 명중시켰다. 한왕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도리어 발을 쏟아대면서 저 역적이 나의 발가락을 쏘았구나 라고 말했다. 한왕이 상처 때문에 누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지만 장량은 한왕에게 일어나 순시하면서 사줄들을 위로하여 군심을 안정시킴으로써 초나라가 이를 틈다 공격하여 한나라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왕이 일어나서 군대를 순시하는데 병세가 심해져서 곧 말을 달려 성고로 들어가 휴식하였다. 한왕은 병세가 호전되자 서진하여 항관으로 들어가 역양에 도착해 주인을 베풀어 포로들을 초대하고 위로하였다. 한왕 유방 황제의 자리에 올다. 한신이 먼저 초나라군과 일합을 길었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공장군과 비장군이 좌우에서 마음껏 협공하자 초나라는 불리해졌고 한신이 이때를 품다 징계하여 마침내 해하에서 초나라군을 대파했다. 항우는 밤중에 한나라 군중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땅을 모조리 점령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항우와 싸움에 패배하여 도주하자 초나라군은 개멸되고 말았다. 기장관영은 항우를 추격하여 마침내 동성에서 그를 죽였고 모두 8만 명의 목을 베어 마침내 초나라를 평양했다. 그런데 노연 사람들은 초나라를 위해서 굳게 지켜 한나라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한왕은 제국을 이끌고 북진하여 노연의 부르들에게 항우의 머리를 보여주자 노연도 비로소 항구하였다. 한왕은 항우에게 노공이라는 보고를 내리면서 곡성에 안장하였다. 정도로 돌아온 한왕은 말을 달려 제왕 한신의 군용으로 쳐들어가서 그의 군대를 멸했다. 정월, 제후와 장상들이 모두 한왕을 황제로 추존하자고 청하였다. 한왕은 황제라는 존엄은 현덕을 지니며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헛된 말과 허망한 지를 가진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소. 나는 감히 황제의 지를 받아들일 수 없소 라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군신들 모두가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비난한 조건에서 몸을 일으키셔 포항무도한 자를 처벌하고 역척을 토벌하여 사회를 평정하셔 공로가 있는 자에게 땅을 떼어 왕위에 봉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대왕께서 황제의 존엄을 칭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자기 왕의 공로에 대해서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컨대 신등은 목숨을 걸고 대왕을 황제로 존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월 갑오일 범수북조에서 한왕은 황제로 즉위하였다. 인재들을 기용하면서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고조는 낙양 난궁에서 연애를 베풀었다. 고조가 말했다. 여러 제후와 장군들은 나를 속일 생각을 말고 모두 속마음을 이야기해보시오. 과연 짐이 천하를 얻을 수 있던 까닭은 무엇이며 항시가 천하를 잃은 것은 과연 무슨 때문인가. 고기와 왕릉이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오만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항우는 인자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성을 공략하고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것을 그에게 보하고 능히 천하 사람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십니다. 반면에 항우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공이 있는 자를 해치며 현명한 자는 의심을 받고 전쟁에게도 농경해성을 하지 않으며 노획한 땅도 나누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천하를 잃은 까닭입니다. 고조는 낙양에 오똑한 도박이를 원하였으나 유경이 고조를 말렸고 장양 역시 관중에 도배해야 한다고 권하자 고조는 바로 당일 나라를 움직여 관중에 들어가 도배했다. 고조는 대3일을 냈다. 이때 정궁이 와서 축하를 드리며 고조에게 폐하께서는 한신을 사로잡고 또 진나라 관중을 도읍으로 정하셨습니다. 관중의 진나라 땅은 지리 형세가 대단히 우월한 곳으로 산과 강의 요새를 갖추고 제국들과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창을 잡은 병사는 100만 명이며 진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100배 이상이 더 좋습니다. 지체가 펴려 이곳에서 제국으로 출발하는 것은 높은 집에서 거꾸로 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그대로 막힘이 없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나라와 진나라는 모두 부강의 땅으로서 실로 이것은 동진과 서진입니다. 폐하의 친자제가 아니면 절대로 제왕에 봉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였다. 고조는 조서라고 말하고는 계획 황금 500건을 상원했다. 12일이 지난 후 한신을 해무에 봉하고 초왕 한신의 원래 영토를 두 나라로 나누었다. 고조는 장군 유가관은 여러 차례 공로를 세웠으나 평양에 봉하고 회하 동쪽적을 다스리자 아우 유교는
중앙에 봉해 비하 서쪽 지역을 다스리라. 아들 유비를 저항으로 봉해 제나라 70여 개 성을 다스리게 하고 제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제나라에 기속시키라 라고 명하였다. 고조는 공적의 고절을 논하고 부절을 쪼개어 각 공신을 유리에 봉하였다. 어떻게 용사를 얻어서 천하를 지킬 수 있을까? 8년 고조는 또 동진하여 동원해서 한왕 신의 잔류 반란군을 공격하였다. 고조가 군사를 이끌고 동원을 갔을 때 백인진이라는 곳을 정리하는데 이때 조나라의 성상 광고등이 고조를 시하려고 모였다. 그때 고조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므로 마음이 불안하여 백인에서 머물지 않았다. 대왕 유증이 나를 포기하고 도망하여 스스로 낙양으로 돌아왔다. 고조는 유증의 마물을 취소하고 함양으로 강등시켰다. 9년 조나라 성상 광고등이 고조를 시하는 음모가 발각되어 삼족이 주멸당하였다. 미양국이 완성되자 고조는 제후와 군수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미양국 진전에서 연회를 열었다. 고조는 옥숫잔을 들고 일어나 태상왕의 건강을 기원하고 처음에 태상왕께서는 항상 내가 무리하고 사업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둘째 형 유중처럼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성취한 사업이 둘째 형과 비하여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었다. 대신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고 크게 웃으며 즐겼다. 11년 고조가 한단에서 진위를 토벌하는 일은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진위의 부장 무창이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각지를 돌아다니고 왕향은 고기에 수드러나치며 장춘은 황하를 건너 유성을 공격하고 있다. 진위의 부장 조리가 동원을 방어하여 고조가 공원을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했다. 한 달여가 지난 뒤 조리의 사료들이 고조에게 욕을 하자 고조는 대단히 화가 났다. 동원이 항복한 뒤 고조는 고조에게 욕을 한 자를 찾아내 참수하도록 하고 욕을 하지 않은 자는 용서해도 명령하였다. 봄에 한신이 관저에서 모발하자 그의 삼족을 멸하였다. 여름 양왕 평원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의 봉을 피하고 축에 유배시켰다. 12년 10일 고조는 이미 경포를 배추해서 격퇴했다. 경포가 도자자 별장을 보내어 추격하도록 하였다. 고조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모두 익숙하게 보도록 하였다. 또 고조는 일어나서 춤을 추고 개강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리고는 폐연 사람들에게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내가 비록 관중을 도구로 정하였지만 천추 만세 후에도 짐은 혼맥은 여전히 폐연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것이고 짐은 태공의 이름으로 출병하여 포악한 자를 주발하고 역적을 토벌하여 마침내 천하를 얻어서 그러므로 폐연을 짐의 탕목으로 하여 폐연의 모든 사람들의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여 대대손손 납세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폐연의 불의 형제 나이든 부녀 옛 친구들 매일 고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정말 기분 좋게 옛날 일을 담수하며 웃으며 즐겼다. 이무렵 한나라 장군들은 경포군을 조서의 양쪽에서 공개하여 두 곳 모두에서 경포군을 대파했다. 경포는 패졌지만 체포되어 파양에서 참수됐다. 번케는 별도로 다른 병사들을 이끌고 대를 평정했으며 진위를 당승해서 참화했다. 유방사후 수황제로 추정되다. 고조가 친히 경포를 공격할 때 빗나간 화살에 맞았는데 기로중에 병을 얻었다. 병세가 매우 심각하여 장안에 도착한 뒤 영우는 밥이 좋은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들어가서 고조를 뵙자 고조는 의원에게 병세가 어떤가를 물었다. 의원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자 고조는 그에게 욕을 하면서 말했다. 나는 일개 포의 평민으로서 손에 세척 검을 들고서 천하를 얻었는데 이미 천명이 아닌가. 운명은 하늘에 달리고 설사 편작이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고조는 의원에게 치료를 하지 말도록 하고 그에게 황금 50을 내리면서 물을 가도록 했다. 잠시 후에 여우가 고조의 병세가 심각한 것을 보고 고조에게 물었다. 폐하가 백세를 넘기신 뒤에 만일 소상국이 죽게 되면 누가 소상국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맡아야 하죠. 이에 고조는 조참이 할 수 있어라고 했다. 여우가 다시 그 다음 차를 물으니 고조는 왕릉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왕릉은 적고 소박하며 정직하니 김평이 그를 도울 수 있죠. 김평은 지혜가 오히려 넘치지만 단독으로 중요를 맡기는 없죠. 주발은 중하고 너그럽지만 학문이 모자라고. 그러나 유세의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자는 분명 주발일 것이니 그를 태도로 삼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여우가 또 그 다음을 물으니 고조는 그 다음 일은 당신 역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12년 4월 갑절일 고조가 장락궁에서 붕어하였다. 고조 붕어 후 4일이 지나도록 여우는 장례에 대한 소식을 발부하지 않았다. 여우는
비장의 시민주의가 몰래 일어났다. 황제 이하의 장군들은 이전에 황제와 똑같이 평민이었다가 지금은 모두 국면을 하여 신하가 됐으니 이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 하여금 다시 어린 황제를 모시도록 하니 그들이 어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들 일죽을 모두 멸하지 않으면 천하는 안정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역상에서 아니자 역상은 곧 치미기를 만나버렸다. 황제께서 봉하신 지 이미 4일이 지났는데도 상사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군들을 모두 죽이는 음모를 꾸민다더로서 정말로 그렇다면 천하는 곧바로 위태로울 것이요. 진평과 완전히 10만 군사를 걸리고 형량에 있으면서 본키와 주발 20만을 걸리고 영바대를 평정하시오. 이때 만약 황제가 봉하셔서 모든 장군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회군하여 관중으로 징계에 들어올 것이요. 대신들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저우들이 밖에서 모방한다면 천하의 멸망은 발도도 나고 기다릴 정도로 금방 일어나게 될 것이요. 심의가 듣고 보니 그렇다는 말을 생각하고 급히 봉하여 여우에게 전하였다. 마침내 정밀의 발상을 하고 대사민령을 내렸다. 노가는 고조가 궁했다는 소식을 듣고 흉노로 도망쳤다. 병인일에 황제를 안양하였다. 기사일에 태자 유행이 황제로 제의하여 태상 황묘에 들어갔다. 대신들이 모두 선왕께서는 현미한 평민 출신으로 난세를 돌려 정도를 바로잡으시고 천하를 평정하셔서 한나라의 태조가 되셨고 그 공이 가장 높으시니 공황제로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각 군과 국의 제후들에게 모두 각기 고조묘를 세우고 하여 매년 때에 맞춰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다. 초해제 5년에 이르러 초해제는 고조가 펜에 갔을 때 슬프고 즐거웠던 일을 그리하여 폐궁을 고조의 원묘에 삼도록 하였다. 고조가 펜에서 노래를 가르쳤던 120명의 어린이들을 모두 원묘에서 연주한 노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결혼이 생길 때마다 보충하게 하였다. 고조는 아들이 8명 있었다. 큰 아들은 서치로서 제나라 도양 유미이고 둘째 아들은 여우의 아들로서 소양제 유영이며 셋째 아들은 척분의 아들 조왕 유예이다. 넷째 아들은 대왕 유항은 뒷날 초문황제로 즉위했으며 박태호의 소생이며 다섯째 아들 양왕 유이는 여태호의 시기에 조공양으로 옮겨졌다. 여섯째 아들은 회양왕 유으로서 여태호 시기에 조유왕으로 옮겨졌다. 일곱째 아들은 회남의 유왕 유장이고 여덟째 아들은 연왕 유관이다. 한나라는 15를 정초로 삼아 천자가 종묘에 제를 지내고 제후들이 입경하여 황제를 조연하는 것도 대부분 이물이었다. 관리들이 타는 수레와 복장은 모두 규정이 있었다. 황제는 황색 비단으로 지붕을 만든 황옥을 타고 금의 깃털이나 검은 속고리털로 만든 길을 수레의 왼쪽에 장식하게 했다. 고조는 장롱에 안장되었다. 이것으로 한나라 고조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